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강선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8일 시행되었던 2023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교육학개론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방직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요. 영역별로 기존의 출제 빈도하고 이번 시험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까지 해서 교육의 이제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교육이에,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와 서양교육사를 포함하는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철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 사회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안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하고 교육공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 통계 연구를 따로 분류하는 책들도 있는데 합쳐서 그냥 교육평가로 종합하고요. 생활지도와 상담, 그다음에 교육행정 영역이 시험 문제 수가 좀 많이 출제되죠. 우리는 교육행정 직렬이다 보니까 교육행정 부분이 이제 이론 부분, 실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걸 좀 더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인사행정, 장학행정까지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을 지칭하면서 이 법의 내용에 관련된 문항을 묻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교육 재정 파트가 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약간 우리가 숫자에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육 행정 직렬에. 근데 이제 재정 부분 이제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 지정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색으로 된 것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8, 19, 20, 21, 22년에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20문항 출제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영역들에서 몇 문항씩이 출제됐던가 한번 살펴본 것이 회색 막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막대는 이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23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몇 문항이 출제됐는가를 이제 문항수로, 이제 다른 것들은 평균이다 보니까 이제 딱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교육에 이해하고 하는 게 보통 평생교육이 한 문항 정도 출제되고 아니면은 교육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출제됐기 때문에 한 문항 정도 내지는 1.5는 안 되는 그 정도의 문항이 출제됐었는데 이번엔 출제가 되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교육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특이점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교육사도 최근에 좀 이 한국 교육사 중심으로 출제가 됐던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출제 경향이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서양 교육사가 출제가 되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교육 철학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교육사하고 교육 철학은 서양 교육사하고 그 교육 철학은 좀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서양 교육사를 하고 근대 20세기 이후의 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 철학으로 분류해서 보는데 그게 세 문제나 출제가 됐다. 두 개 한 개니까. 여기 좀 특이점이었고 제가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3월 8일 있는 주 말고 그 3월 31일 날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파이널 모의고사 그 한 회분만 이제 두 회분이었죠. 두 회분을 이제 특강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때 교육 철학 문제를 좀 많이 냈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내셨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출제됐던 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혹시 그때 특강에 오셨던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제 좀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과 교육사회학은 평상보다 조금 덜 출제됐고 교육사회학은 평상보다 조금 더 많이 출제됐으니까 두 문항씩이지만 교육심리학이 사실 내용이 더 많잖아요. 교육사회학보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조금 덜 출제돼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이제 나오는데 사실 교육과정은 여기 한 문항으로 카운팅 되어 있지만 교육법에서 문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물어봤던 내용이 사실은 자유학기제는 실시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심의사항이 아니냐를 사실 물은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긴 하지만 한계보다는 사실 1.5개 가까운 한계였다. 그래서 예상대로 오늘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던 측면이 교육 방법 측면이었죠. 교육 방법 측면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한 2개 정도 출제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돼서 여기를 좀 공부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쉬웠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 평가도 이게 이제 하나로 카운팅이 되긴 하지만 사실 교육 방법으로 출제된 문제가 교육 평가적인 지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쌤쌤이 돼가지고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생활지도 파트가 많이 출제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나오는 학교폭력법만 보시지 않고 그거에 배경이 되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결국 비행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생활지도의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담 활동을 어떻게 좀 더 심층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상담 이론까지 해서 좀 어떻게 보자면 생활지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의 교재 내용에서 거의 전범에서 문항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량이 많지 않은데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은 정말 이 수학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특강 때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학교폭력법도 출제하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고위공직자의 학교폭력 자녀가 가해 학생 자녀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법 기술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나갔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도드라지 어떤 특정 사례일 뿐이고,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아시다시피 드라마로도 사회적 공론화가 됐었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학교 폭력 하면 그 문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이 문항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출제된 걸 보면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나름 좀 센스가 있으시다. 근데 센스가 있으신 건 좋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영역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다는 측면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은 지도성이라든가 동기이론이라든가 등등 해서 교육행정의 과정이라든가 해서 세문항이 예상되던 대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교육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지만 그건 교육 과정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정 부분, 학교 회계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비의 분류라든가 지방교육재정 관련된 문제들이 기존에 많이 출제가 돼서 우리가 좀 머리가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출제가 안 됐다. 그 말은 약간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험자의 출제 빈도, 영역별 출제 빈도를 보면 기존의 교육행정의 실제를 좀 많이 강조했던 측면에서 약간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 중심으로 출제가 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학을 조금 진중하게 깊이 있게 꾸준히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쉽게 여겼을 것이고, 그런 건 너무 귀찮아, 머리 아파나 그냥 빨리 시험에 나오는 거, 많이 나오는 거 빨리빨리 공부해서 단시간에 할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 요약 자료만 받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도 느낄 수 있었던 개인별 편차가, 난이도 편차가 있었던 시험이었겠다라는 걸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가 아까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교육사는 한국 교육사가 안 나오고 서양 교육사 코시, 펫이 나왔고요. 그래서 코메니우스 17세기, 페스타로 19세기에서 아주 옛날 사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안 나왔으니까 그만큼 내용적인 난이도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문항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꼬거나 하진 않고 이 사람 헤르바르트를 알았다라면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교육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핵심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분히 공부하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철학으로 항존주의 나오는데, 항존주의 아시다시피 20세기 전반의 교육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실존주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기본적인 내용들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으로 유명한 사람, 피아제 안 나왔네요. 뭐 피아제 안 나왔지만 오답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피아제 이외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시되는 사람 누굽니까? 비고츠키는 항상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 이론 내지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정의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크게 뭐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은 애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비판적 교육사회학자라고도 하고 신교육사회학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판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한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어려운 용어라서 좀 겁을 먹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헤게모니를 발휘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회에서. 뭐 신문 좀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것이고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정보 공부하셨으면은 알고 있는 뭐 상식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비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콜메의 사회자본 개념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되는 개념이고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블룸의 인적 교육 목표 분류하기 교육 과정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하면 이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조직하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둘이 뭉실하게 설정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다양한 교육적인 그 성취 중에 특정 부분에만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목표를 적절하게 분류해서 세분화해서 제시한 것이 블룸의 교육 목표죠. 근데 요거를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느 정도는 개념만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공부를 좀 드문드문 대충대충 하신 분들은 뭐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오답을 체크할 수 있는지 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측면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 조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의 진단, 캐롤의 학습 모형, 가상현실, 약간 극단을 달리죠. 되게 전통적인 내용들이고 좀 최근의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육 공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따로 분류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교수학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매체를 활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책에서 교육 방법을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을 할 때는 전체적인 교육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그 이제 계획을 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의 과정에서 이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활동이 요구되는데 그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좀 독특한 용어들이 있는데 출발점 행동이라는 이제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거를 진단이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진단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캐롤의 학습 모형은 다른 학문 영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용어이고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이제 모형을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느냐? 사실은 힌트가 많았고 그냥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을 답으로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학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학 지식이 없어도 우리 VR, AR 막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 관련해서는 교육평가의 다양한 이제 유형 했는데 교육평가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영역, 그 다음에 비행이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그래서 이게 교사용 이제 임용고사에서 이제 강조되는 에서는 뭐 교육 방법 평가, 교육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 외에도 생활지도라든가 이제 교육 행정 파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5가지를 어떻게 묶자면 사실 하나로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교육 행정의 과정, 교육 행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보통 이제 조직론이 보통 하나 나오는데 이 조직론이 안 나오고 동기이론하고 지도성 이론이 출제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지도성 관련해서는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전통적인 지도성 개념이 있고요. 좀 대안적인 새로운 지도성 개념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지도성 개념으로 분산적 지도성이 출제가 되는데
교육행정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되었지만 사실 다른 이제 임용 쪽의 시험에서는 다분히 많이 출제되었고 강조되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답할 수 있었을 문제고요. 그다음에 동기이론 관련해서는 이제 오래된 이론이죠. 동기위생 이론, X, Y 이론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법하고 최종적 교육법이 학교 운영이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사실은 뭘 묻는 거였다? 자유학기를 묻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학교폭력 예방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더 쉽게 답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문제 유형으로는 최신 동향을 반영한 문제로 분산적 리더성, 가상현실,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이론 등등이 나와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서도 좀 요즘 새로 연구되고 있는 파트가 어떤 것들이지? 실제 학교에서 최신의 학교, 이것도 약간 실제 학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시범학교, 모범학교, 뭐 연구학교 등에서 하는 것과 같은 좀 약간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라든가 어떤 교육 행정의 모델 이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이 교육학이라는 것이 교육학의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책들이 1900년대에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들도 보면 1900년대 초 내지는 1900년대 중반까지의 어떤 교육적인 문제나 상황을 반영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지금 2023년 21세기하고도 23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이론 1950년대 이전의 이론들에서 탐구하려고 했던 문제들로부터 이미 벗어나서 새로운 문제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의 내용들만 많이 공부하고 좀 최신의 이론들 공부를 좀 안 하는 경향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들은 기본 틀을 잡는다. 핵심적인 내용의 구조를 잡는다 생각하시고 근데 이러한 그 맥락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지도성의 맥락에서 내지는 교수학습 방법의 맥락에서 뭐 교육 평가의 맥락에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건 뭐지에 또 한 절반 정도의 포커스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전통적인 이론들보다 최신의 이론이 사실 내용이 적습니다. 아직도 연구되고 있고 이제 완전한 시험의 문제로 낼 만큼의 이론으로 완전 공인된 이론으로 정립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량은 적어요. 하지만 출제 빈도는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공부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좀 고려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자면 한국 교육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한국 교육사 막 머리 아픈데 막 공부하신 분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 내시는 분 마음대로다. 그렇다고 해서 공인의 출제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최근의 출제 경향은 사실 한국 교육사가 좀 안 나왔었지만 그 이전의 출제 경향에서는 사실은 한국 교육사보다 서양 교육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장 한 2, 3년 정도에 뭐가 나왔는가만 살피지 말고 교육학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또 이런 이제 교육사에서도 아주 옛날 고대 중세가 나오지 않고 근대가 나오니까 이 근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페스탈로치는 이름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심층적인 이해를 요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걸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라는 이 분류 항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식이 뭐지, 이해가 뭐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분석이라는 교육 목표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이거를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두 문자로 막 때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해에 기반해서 최종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교육학의 내용들을 한번 전체 일별하는 마지막 두 달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최신 내용 좀 더 강조하면서 봐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다시 한번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걸 정말 알고 지금 외우나 모르고 외우나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좀 자세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별 해설인데 문항별 해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요 식으로만 표현했는데 뭐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하려면 너무 표가 크고 좀 복잡해서 이렇게만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5년간 국가직 구급시험 4월에 보죠. 그 다음에 지방직 구급시험 언제 봅니까? 6월에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6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출문제 해설을 또 보고 있는 거고, 나중에 6월에 시험 안 보실 분이 굳이 이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목표로 해서 이제 4월에 뭐가 나왔나를 보시게 되는데, 이 4월에 뭐가 나왔나가 그냥, 그래, 뭐, 그게 나왔나 보지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요. 실제로 지난 5년간 국가직 구급시험하고 지방직 구급시험을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18년 시험하고 2018년 국가직 시험하고 2018년 지방직 시험하고 그다음 2019년 거하고 2019년 거 이렇게 쌍대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영역별로 비교하면 그 특징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주제별로 뭐 예를 들면 동기이론이면 동기이론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다음에 지도성 이론이면 지도성 이론이 국가직에 나왔는데 지방직에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딱 떨어집니다. 매년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은 공통된 주제가 30%. 문항수로 하면 6문제가 나오더라. 최소 적게 나오면 5문제. 그러나 최대 한 30% 정도인 6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2달간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다? 국가직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는데 그 6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인가를 좀 미리 짐작해보고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예를 들면 동기이론이 이번에는 허즈버그하고 XY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동기이론에서 허즈버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허즈버그 이론을 이용해서 그걸 적용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예 이 동기이론에서 내용이론이 아닌 과정이론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기이론 영역은 반드시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철학이에요. 교육 철학에서 항존주의 하면 언제? 네, 20세기 전반이다. 20세기 전반에 미국의 4가지 이제 교육 철학의 경향을 4가지로 정리한 우리 틀을 갖고 있죠. 제가 해설은 뭐 줄줄이 답을 이제 뭐 1번 선지는 뭐 2번 선지는 뭐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항존주의가 출제되었으면 이 항존주의와 관련된 20세기 교육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내에서 다음에 지방지대는 항존주의 나왔으면 다음에 재건주의 나올 수도 있고 본질주의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의 차이점 물어볼 수도 있겠고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의 공통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변형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한 형식으로 좀 해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진보주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듀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고, 핵심이 뭐다? 아동과 경험이죠. 그래서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거 경험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를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경험과 문제는 누구의 경험이겠습니까? 아동의 경험이고 아동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 진보주의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은 그 앞에의 전통적인 교육들이 고전을 읽고 암송하고 막 훈련시키고 이런 데 이제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주의가 나왔었고, 근데 이런 교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맨날 놀자판이야. 학교가 공부를 하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맨날 뭐 요리를 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간의 인류 문화의 유산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핵심적인 지식은 어디에 어떠한 문화권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자리 잡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문화유산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이 문화유산을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를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정반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한 학문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 나타나게 됐고,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항존주의라고 해서 그러한 문화유산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점차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금씩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아. 아니야. 우리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항존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항시 존재하는 거니까 영원하다는 그 말이죠. 항시 존재하는데 영원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된다? 그레이트 북스를 읽어야 된다.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사람들. 허친스, 이런 사람들,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항존주의. 그다음에 재건주의는 이렇게 너무 가다 보니까, 전통과 진리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수화되죠. 근데 보수화되는 이런 교육에 맞서서, 아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사회의 우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건주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아동의 존중의 권리. 아동 나오면 누구다? 예, 진보주의다. 사회 개조, 사회 개혁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주의다. 진리의 영원성 누구다? 항존주의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 누굽니까? 네, 진보주의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존주의를 볼 때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20세기 전반 교육 사조가 떠오르면 연결짓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존주의는 뭐다? 어디 있습니까? 3번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볼 때 문항이 빨리빨리 풀어지고 키워드가 튀어나오면서 눈을 때리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지식을 좀 체계화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 교육심리학에서 발달이론 중에서 비고츠키 너무 중요하죠. 비고츠키 이제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생산물은 누가 만든다? 인간이 만든대. 혼자 만든다? 아니죠. 사회가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비고츠키, 러시아 사람, 사회주의, 사회가 강조한다. 그래서 뭐다? 사회 문화주의 내지는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뭐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어떤 지식이 바로 우리가 공인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다? 구성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은 사실 약간 과학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어떻게 발달되는가,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념을 만듭니다. 핵심적인 개념 뭐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자기 혼자서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 있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만듭니다. 답은 뭐죠? 네, 근접 발달 영역. 보통 이제 JPD 이거 좀 써주는데 일부러 이제 요런 거랑 뭐 좀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힌트를 좀 덜 주려고 영어 안 써줬나 봐요.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용어가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순간적으로 헷갈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야
제대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설명하죠. 근접 발달 영역이란 뭐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즉 내가 뭘 모르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뭘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주지? 이 어떻게라고 하는 거를 이 비고츠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한테 알려줘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깊이 탐구합니다. 그랬을 때 학습자는 혼자 가만히 냅둬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제의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냥 혼자 놔둬도 2 더하기 3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죠? 그게 뭐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뭐 문제의 수준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의 수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구해 왔어요.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어떤 수준에서 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럼 뭐다? 이 2 더하기 3을 아는 애한테 누군가가 자 여기 계산기가 있단다 라고 전달해주면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자리 덧셈을 할 수 있죠. 혼자서 12자리 덧셈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내지는 덧셈을 뭐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뭐 100만 번, 1000만 번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혼자 못 하죠. 근데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어떤 도구의 도움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도움을 제공해 줬을 때 얘가 자기가 원래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어서 이 수준을 뭐라고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도구도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뭘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뭐라고 한다? 발달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잠재적 능력 하는 것처럼,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능력,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면 뭐가 좋냐? 이 학습자가 어떤 도움을 줘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도 있겠죠. 그지? 얘한테 아무리 계산기를 준다고 해도, 뭐, 물리학의 뭐, 블랙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원리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잠재적 발달 수준과 실제적 발달 수준 사이의 그 영역에서 상호작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학습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 결과로 얘는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게 됩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음 단계에서 뭐가 돼요?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단계에서 도움을 일정 정도 줘서 어디까지? 잠재적 발달 수준을 다음 단계 발달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발달이 더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잠재적 발달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요? 역동적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동적 평가에서는 실제적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평가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이 도움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스캐폴딩이라고 한다. 스캐폴딩은 공사장에 있는 발판, 임시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캐폴딩은 발판 도움주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의 스캐폴딩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를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다? 잠재적인 발달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뭐다? 역동적 평가 방법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 있는 학습자를 할지라도 잠재적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 양상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각자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답으로 이제 집단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단무의식 한번 알아놔 두십시오. 이 집단무의식 말고 개인무의식 강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개인무의식 강조하는 사람. 아시다시피 프로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좀 친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해서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제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상담 이론까지 전개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고, 이 융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바가 뭐냐면 MBTI, 여러분 MBTI 많이 하시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 검사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격 검사 해가지고 너 MBTI 뭐 나왔어? 그래갖고 친구도 사귀고, 뭐 MBTI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이런 학습 방법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MBTI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이런 직업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학습 지도라든가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 MBTI 누구의 이론에 기초해 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동기 이론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주요 개념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학습됐다는 게 이제 뭐 공부했다는 뭐 무슨 교재를 공부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선천적인 무기력이 아니고 타고난 무기력이 아니고 뭐다? 후천적으로 길러진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보통 무력감이라고도 씁니다. 학습된 무력감. 뭡니까? 시험에 맨날 떨어져요. 응? 나 아무리 공부했는데 시험 맨날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난 역시 안 되나 봐. 실패가 반복됐을 때, 난 능력이 부족한가 봐. 에서 원인을 찾는 활동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라는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돼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이게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시련을 겪을 때도 이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폭력의 피해자, 그래서 뭐 매 맞는 여성, 응? 아니면 학교에서 매 맞는 아이,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막 저항도 해봐. 저항했는데 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없어. 난 그냥 숨지고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걸 이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개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귀인을 노력 귀인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라는 식으로 바꾸는 귀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학습된 무기력 개념이란 것과 귀인 이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 지도성이 나왔습니다. 지도성, 영어로 하면 뭡니까? 리더십이죠. 리더십 이론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황적 리더십, 그 다음에 분산적, 거래적, 변혁적, 뭐 이런 이제 주요 개념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영웅적 리더십,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고 한다면, 점차로 이걸 약간 분석적으로 살펴서 어떤 상황에는 어떤 리더십이 좋은가라고 하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적,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같이 나온 얘기거든요. 좀 새로운 지도성 이론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 보면 중앙집권적 사고를 어떻게 한다? 부정한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중앙집권 우리 반대하면 뭐야? 지방 분권이죠. 그러니까 나누자, 분권화 시키자. 뭐를? 지도성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장이 한 명 있고 그 대장이 사장이 한 명 있어갖고 시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이게 꼭 한 명일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도 지도성을 갖고 얘도 지도성을 갖고 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도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은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답을 또 캐치 못 하신 분은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단어를 딱 캐치하셨어야 돼요? 뭐요? 공동의, 물론 뭐냐,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강력한 리더가 명령지휘체계를 통일해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면 이 조직이 효과적일 거라고 전제했지만 점차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막 강압하고 통제하고 막 그러면은 하기 싫고 그 선생님의 처벌을 피해서 몰래 놀고 막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나눠주는 거죠. 자, 파트별로, 자, 부서별로, 자, 당신의 파트는 당신의 팀장이 하세요. 당신의 파트는 당신 팀장이 알아서 운영하세요라고 힘을 나눠주는 거죠. 힘을 나눠주면 사실은 조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말단 조직원 입장에서 보자면,
옛날에 대빵 사장이 혼자 막 할 때는 대빵 사장이 못 보는 이 막 사각지대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힘이 분산해갖고 막 여러 명이 막 하면, 여러 명의 지도자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또 없어지잖아. 그죠?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산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뭐 사각지대를 넓히자고 하는 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분산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산할수록 각각의 개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지도성에 더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직이 운영되는 방향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기론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아실현 욕구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상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산적 지속성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복잡 다양한 모든 조직을 다 혼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잡할수록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부터 나오는 이제 지도성이 바로 뭐다? 분산적 지도성 개념이고요. 그래서 분산적 지도성의 개념은 엘모어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금방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분산적 지도성보다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다른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베스의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다. 베스는 과거의 전통적인 지도성, 내지는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 지도성의 개념, 내지는 우리가 그 생리적 욕구라든가 뭐 안전 욕구와 같은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지도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래적 지도성 내지는 교환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죠. 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좋지 않은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진정한 조직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아. 진정히 좋은 방식은 어떻게 된다? 변혁적 지도성이 된다. 뭘 변혁하는 걸까요? 조직 구성원의 삶을, 조직 구성원의 욕구의 구조를, 조직 구성원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완전 뒤집어 엎는 그런 지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적 지도성이 왜 거래적 지도성이냐? 이제 조직 구성원한테 보스는 뭘 받아야 됩니까? 복종을 받아야 되죠. 그래 자기가 명령하면 잘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줘야 얘가 말을 따라? 임금을 줘야죠. 뭔가 보상을 줘야죠. 그래서 보상과 보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임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복종을 주죠. 구성원과 보스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리더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 이걸 주니까 이걸 주는 거다. 보상을 주니까 뭐 한다? 복종하고 순응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이게 많다라고 보는 관점이 뭐다? 거래적 지도성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쭉 연구해보니까 임금을 제일 처음에 좀 줄 때는 복종을 많이 해.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셨죠? 해보면 어떻게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 더 상위의 어떤 그 성과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변혁적 지도성은 뭐냐?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돼? 내가 보스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각자 최선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부러 막 감시하고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 열심히 일한 것들이 모여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고, 그래서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데,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과 같은 것들은 되지 않고 내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보통 이제 벤처 기업들이 보통 이런 걸 추구하죠. 뭔가 내가 정말 대단한 게임을 하나 개발했어. 사람들이 다 좋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든가. 또한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다,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더가 스스로 보여줘서 욕구를 자극하고, 아니면 뭔가 멋있는 말을 해서 감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자극과 지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그냥 사무실 앉아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너 뭐 배우면 너 배우는 돈도 주고, 그다음에 뭐 지원금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적인 어떤 훈련이라든가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걸 했을 때 모종의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을 때 조직원들을 더 동기부여할 수 있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뭐다?
변혁적 지도성 이론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새로운 지도성 개념 몇 가지 소개했어요. 슈퍼 초우량 지도성, 그 다음에 도덕적 지도성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슈퍼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슈퍼맨이 되게 다 모두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면 이걸 셀프 지도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분산적 지도성이나 변혁적 지도성하고 사실 맥락은 비슷하죠. 근데 이러한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셀프 지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이 전체 조직을 지도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래서 슈퍼 지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우량 지도성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도덕성 지도성은 학교 같은 데서 더 이제 많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뭐 종교라든가 학교 같은 곳들에서 요즘은 이제 막 가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한 지도성 기업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상황 지도성은 이제 이런 이론들보다 조금 그 전 단계인데 지도성의 유형이 여러 가지다. 모든 걸 위임함으로써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냥 조직원들이 하는 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방향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그 리더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이 더 효과적인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성원의 성숙도가 어떨수록 낮을 때는 지시형으로, 그 다음 단계는 지도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원형으로 성숙도가 매우 높을 때는 위임형의 지도성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이론이 상황적 지도성. 마찬가지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호메니우스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 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자체가 있다면 맞추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메니우스라는 사람은 감각적 실학주의야까지 아는 사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7세기의 경향이고요. 감각을 통해서 실제 세계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뭔가 그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그 감각적인 경험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경험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할 일이고 학문이 할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을 할 때 뭘 해야 된다? 감각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책을 만들 때 무슨 책을 세계도회를 만들 때 그림을 넣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그 종교적인 전통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만민평등주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것. 그 다음에 세계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알면 안 돼. 세계 전체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교육을 하려면 기존에 뭐 귀족 학교 따로 있고, 뭐 그 귀족이 아닌 서민 학교 따로 있고, 이런 체제로 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없잖아. 귀족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고, 서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고, 뭐 기사도한테 가르치는 거 다르고, 이런 막 분화되어 있던 교육 체제를 통일해서 어떻게 하자. 하나의 교육 시스템, 단계적 교육 학교 제도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세계 도회도 중요한 책이지만 뭐다? 대교수학이란 책, 그레이트 페다고직이네요. 그래서 이 수학책이 아닙니다. 교수법을 정리해 놓은 이 책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이고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동굴의 비유, 교육 사를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동굴에 비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다? 플라톤이다. 그래서 이 플라톤 공부하신 분은 금방 찾는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하면 좀 머리를 좀 쓰면서 요구하고 공통적인 문제 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 자체로 문제를 꼰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로 이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굴에 비유하는 요 이제 플라톤의 개념을 바탕으로 했는데, 내용 보시면 이제 정리해놨죠? 코메니우스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 보편교육과 범지학, 대교수와 세계주 얘기했고요. 플라톤은 그들 그리스의 철학자로서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있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데아계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본질인데,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에 여기 살고 있는 현상계는 뭐와 같다? 마치 지하의 동굴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뭘 만지고 연구하고 경험적인 세계를 탐구해도 제대로 이 이데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동굴 속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봤고요.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데아계로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제 교육을 받는 단계인 것이고, 이 교육을 받아서 결국 이제 완전히 깨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맞을 수 있죠. 이 태양이 바로 뭐야? 이데아를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자체로 이제 자신의 삶을 그냥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깨달았으니까 철학자가 된 것이에요. 이 철학자는 뭘 해야 된다?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철인 통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야죠. 지도해야겠죠. 계몽하고 이제 지배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 바로 플라톤입니다. 동굴의 비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플라톤을 막 너무 깊이 공부하려다 보면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핵심 개념으로 뭘 말합니다. 이데아를 강조했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데아계로 가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정도 맞으시면 되겠고, 코메니우스는 비교적 근대의 교육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용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교수학습 과정에서 출발점 행동 진단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 글레이저의 수업 설계 모형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글레이저의 수업 설계 모형에 따르면 수업을 설계할 때는 바로 수업 방법을 알아볼까 뭐 할까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된다. 수업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 다음에 수업 절차를 계획하고 수업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성취를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앞에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취 평가에서는 뭘 평가하겠어요? 도달점 행동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달점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 이 출발점 행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진단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진단평가가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평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수업의 초반부에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 상태에 맞게 수업 계획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평가이고요.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얘가 글을 읽을 수 있나?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알파벳은 아나? 이런 거죠. 기초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선수학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꼬였는데요.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가, 뭡니까? 피아제가 얘기하는 인지적인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알려면 더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리 이제 학습됐어야 되는 요소들의 학습자였나. 그 다음에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학습적인 측면 이외에도 학습자의 이제 흥미, 능력, 적성,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만약에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못하고 맨날 뛰어다녀. 그럼 그 학생이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학습 결손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등등을. 그래서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관찰할 수도 있고,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표준화된 검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형태의 쪽지 시험이라든가 면접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단평가는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학의 발달 이론 중에 정의적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갑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나오는 것이 콜버그의 이론인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기존의 그 도덕성에 대한 개념으로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것은 사실은 이런 3번과 같은 것이죠. 누구? 프로이트죠? 초자아, 그죠?
초자화. 원초화가 있고, 무의식적인 욕망이 존재하고,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합리적인 상호를 할 수 있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더 이제 진전되는 초자아가 있는데, 초자아는 뭐에 기초한다? 도덕성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 나의 자아죠. 이 도덕적인 자아가, 합리적인 자아와 그다음에 원초적인 자아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달된다라고 하는 초자아에 기초한 이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식 세계에 많은 이론에 이제 설명을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교육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뭐 잘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실은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사고의 결과 아니겠어?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이게 도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아야 그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점차로 무슨 접근이 발달하게 된다면 인지적인 접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의 구조, 사고의 틀, 흔히 얘기하는 도식,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둔 접근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피아제죠, 피아제. 그래서 피아제가 도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사고의 행동을 설명했듯이, 도덕적인 행위, 내지는 도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도덕적인 도식이 발달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도덕성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죠. 동화와 조절. 동화 조절 나오면 뭐다? 피아제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건 피아제니까 콜버그 얘기가 아니고, 3번은 뭐예요? 초자 나오니까 뭐다? 프로이트니까 도덕성, 그 콜버그가 아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콜버그 하는 거 관련된 내용이 뭐다? 전 인습 수준과 인습 수준. 이건 이제 콜버그 용어죠.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6단계로 나눴죠. 크게 보면은 3수준으로. 그래서 인습이란 게 뭡니까? 인습. 우리 요즘 더 흔히 쓰는 말로는 관습이에요, 관습. 사회적으로 보통 통용되는 어떤 행동의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습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사회적인 규범들일 수 있고, 아니면은 더 공식적인 규범이 뭐예요? 이런 규범들이 굳어져서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된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판단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 인습 수준에서는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에 포커스를 둔 사람이 이제 인습 수준이고요. 인습 수준은 이제 사회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그 앞선 단계는 뭐냐, 아직도 인습에 따라오지 못한 수준. 그냥 혼날까봐 안 하고, 내지는 내가 좋은 일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다? 전 수준이죠. 그래서 이 단계 다 알고 계시죠? 전 수준이 뭐다? 처벌 지향, 그다음에 보상. 처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처벌 회피 지향. 개인적으로 뭐가 생기는 게 있는 걸 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상 지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범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칭찬받는다는 거죠. 칭찬을 원하는 거, 착한 아이 지향. 그다음에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 법 지향. 보통 이제 여기서 멈추는데, 더 이제 도덕성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적으로 정리된 어떤 규범이 아닌,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적인 어떤 단위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 규범을 갖게 되었는가, 사회가 왜 발생했는가 자체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하는 것이 사회적 계약이고, 보편적 원리는 이제 내가 혼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 계약과 원칙에 따라 사는 이런 수준을 후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발전이 되면 혹시라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요. 아니 법에서 저촉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르다 생각하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후인습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전 인습 수준에서 도덕성의 발달의 시작은 뭐다? 처벌을 피하기. 전인습 수준에서의 시작이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아까 봤던 대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원래 그죠?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인습 수준의 도덕성은 뭘 지키는 걸 했어? 착한 아이, 칭찬,
법 지키는 거. 근데 뭐 정의, 평등, 생명 이런 건 뭐야? 보편적 원리는 아까 봤던 무슨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 보편적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의 최고 수준의 단계.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고쳐야 되겠어? 이거는 후인 수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그래서 콜보그 이론을 조금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서 학교폭력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학교폭력은 뭐다? 학교 안, 학교 밖. 안팎에서 누가 가 아니고 누구에게, 학생에게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력 사건을 그래서 학생 간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해야 되겠지. 교육을 어떻게 해? 1회 이상? 어떤 단계로? 학기별로. 원래 이제 이게 연 2회였는데 연 2회 하니까 학기별로 안 하고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학기별로 1회 이상 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은 누구를 해야 되겠어요?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되겠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돼요. 피해 학생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보호하고 치료를 위한 요양, 그다음에 학급 교체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물론 학교폭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심의위원회 가는 게 아니야. 뭐냐면 학교에는 이게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시도 단위가 아니고 그 밑에 단위, 시군구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이 옛날로 치면 이제 교육청인데 이게 이제 좀 작은 단위인 거죠. 교육지원청인데 이 교육지원청에 가면 뭐가 만들어져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심사하는 누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뭐 일단 이제 접수가 되면 이것은 이제 뭐 경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여기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보낼까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해결할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근데 반드시 폭력이든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피해 학생을 따라야지. 근데 여기 보면 가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말 있죠.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가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하고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누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 정리해 놨습니다. 학교폭력은 이런 내용이다. 법적인 정의가 있고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니까 몸캠 이런 거 무슨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거 폭력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학기별로 실시하고, 보거나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겠고요. 학교엔 전담 경찰관이 있어서 폭력 예방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접수를 받고 각종 과정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보고한다든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학교장이 자체로 해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 해결하는 경우는 뭐다? 이게 엔드예요, 엔드. 그러니까
잘 심의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교장이 막 그 힘 있는 부모 말만 듣고 막 꽁따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와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and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 그래서 경미한 사안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아닌 것, 이주장 재산상은 아닌 것, 재산 피해가 아닌 것, 지속성이 아닌 것,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교육전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의 조치, 이런 조치들은 물론 이제 학교장 자체일 때도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많이 실시되었던 것이 뭐다? 가장 심각한 경우 퇴학시키는데, 뭐는 안 된다? 의무교육과정. 의무교육과정은 어디까지죠? 초등학교 and 중학교까지죠. 중학생은 퇴학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별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기 퇴학 이외의 모든 단계에서는 다 이제 가해 학생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받는다? 부모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이제 이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제도가 바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뀔 부분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인데, 가상현실 기술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죠? 여기 뭐 쓰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VR, 구글 등을 이용해서 학습자를 가상의 세계에 몰입시키는 겁니다. AR은 뭐다? 여기 핸드폰으로 그냥 바깥에 찍으면 그 건물 정보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정보가 동시에 뜨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해서, 차이는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로부터 격리되어서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 몰입시키는 것이고요. 증강현실의 그 학적인 특징의 장점은 뭐냐면, 현실 공간의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and 플러스 정보를 가상 공간 정보를 결합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사학습 같은 거 할 때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요즘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상현실은 뭔가 시뮬레이션 학습 같은 거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신세대 기술이니까 이런 거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뭐가 좋냐 그랬습니다. 타영이 어떻게 했어요? 가상현실이니까 내가 그냥 현실에서 보면, 예를 들면 광화원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고, 막 엄청 작은 개체가 된 것처럼 막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 자료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사물, 장소, 역사적, 과거로 돌아가서 한다든가, 미래로 간다든가, 우주를 탐험한다든가, 이런 건데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의 흥미,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충격적인 거, 실물 화상기가 전 몰라요. OHP가 몰라요. 이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게 바로 실물 화상기고, 이게 OHP죠. 실물 화상기 위에는 뭘 올립니까? 실물을 올려요. 실물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 돌덩이 올려. 그러면 찍어. 어떻게? 프로젝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투영면에다 투사해. 그래서 투사 매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OHP는 뭐예요? 여기 트랜스페어런트 페이퍼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비닐 종이 같은 게 있어요. 비닐로 된 그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뭘 인쇄를 하거나 손으로 써. 그 다음에 이거를 투영을 해. 그러면 여기 이 TP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작은 물체나 작은 자료를 크게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인데,
현실 학교에서는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유물. 요즘 다 이런 거 안 하고, 저 지금 하듯이 노트북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쏘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VR이나 AR은 이런 투영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까 고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대로 투사 매체인 실물 화상기나 UHB를 핵심 장치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만 알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룸은 교육목표를 어떻게 분류했다?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적용, 분석, 종합, 평가 6개로 분류해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했고요. 후대는 이걸 조금 좀 바꾸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 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VR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VR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가? 그걸 지식 알고 있는가? 그걸 내용을 이해하는가?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 단어를 아는 게 수준이 아니고 이름을 대는 수준이 아니고 보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의미를 이해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이미 공부한 방식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고 분석한다는 건 뭡니까? 나눈다는 거죠. 뭔가 큰 덩어리를 쪼개서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그 구성 요소들이 무슨 관계인가, 순차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인과관계인가 뭐 등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종합해서 일반화를 찾는 것이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 뭐다? 평가이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활동이 이해면 되고요. 이제 이런 걸 왜 분류했냐? 우리가 각각의 수업의 학습 목표를 정한다고는 할 때 그 수업 목표를 균형적으로 정하고 또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얘는 지식 이해는 됐어. 그럼 적용 분석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을 해야겠어. 라는 식의 수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목표를 구분하는 분류학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페스탈로치로 가죠. 페스탈로치 19세기의 신인문주의 내지는 개발주의 철학자 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다? 페스탈로치 이름 왠지 느낌상 뭐예요? 응? 되게 막 착하신 분 같잖아. 이 사람은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기본적으로 루소 영향을 받았어요. 루소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교직에 입문했어요. 어떻게 교직에 입문했냐면 학교를 만들었어. 누굴 위해서?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종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도덕성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도덕성만 강조하면 안 되고 하느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같이 활용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도 같이 이제 우리가 3H라고 하는데 지적, 머리, 헤드,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 뭐야? 가슴, heart, 그 다음에 뭐야? 헬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헬스가 아니죠. 핸드. 몸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뭐 느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3H의 발전,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도 이제 또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활동을 매우 중시해요. 그래서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애들이 직접 나가서 뭐 저기 무슨 이 동산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실물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을 어떻게 했다? 빈민학교에서 이런 직관교육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현했고요. 이걸 통해서 도덕적, 신체적, 지적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 결국 뭐가 됩니까? 조화로운 발달되면 인간이 완전한 인간 전인으로 발전하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한 게 누구다? 페스탈로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반 교육학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누군가가 떠올랐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르바르트는 일반 교육학을 저술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철학을 해야 되겠죠. 교육의 방법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심리학을 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헤르바르트, 일반 교육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의 일반 교육학, 교육 목적,
앞에 있던 거가 다 같은 거구나. 헤르바이트 공부하시면 일반교육학 이외에도 알아두실 단어가 다면적인 흥미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특정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면 온전한 인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파스텔로치 다음이 이제 헤르바이트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같이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다면적 흥미, 여러 가지 흥미들을 다 인간의 뭐 관계에 대한 흥미, 사물에 대한 흥미 등등의 다면적 흥미를 개발해야 된다는 개념을 제시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수법에서는 4단계 교수법, 영연 체방 이 구조를 제시했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보시죠. 다음 설명에 나온 교육행정의 과정을 했습니다. 교육행정 이론에서 보면 교육행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가 전체적인 과정을 일별하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요 파이올의 모형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CCC, POCCC. 그래서 전체를 보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를 좀 더 뭔가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수를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홍보를 많이 할 거냐? 선생님을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애들한테 뭐 경품을 줄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획한다 그러고요. 이런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을 했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을 했으면 방법을 계획을 했으면 이걸 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물건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부서를 잡고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서 배치하고 구조하는 활동 뭐라고 한다? 조직이라고 하고요. PO, 그 다음에 CCC. 여기에서 이제 명령, 조정, 통제. 일단 명령을 내려야, 그 다음에 뭔가를 막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명령이 나옵니다. 커맨딩은 명령이다. 영어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명령?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뭘로도 많이 얘기되냐면, 지시는 이제 디렉팅. 그 다음에 영향은 인플루언싱. 그 다음에 지도는 리딩. 응?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팅, 자극, 뭐 이런 거면 다 뭡니까? 이 초기의 이론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에서는 이제 뭔가 조직을 한 다음에, 대장이 이제 막 부서를 막 총무부, 인사부 만들어갖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애들이 탁탁탁탁 일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그거는 이제 권위적인 리더십,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가능하지만 점차로 이제 50년대 이후로 민주화되고 이렇게 분권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너무 그 일방적인 통제 지시하는 것보다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도록 영향을 주고 자극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지도성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자극이라든가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을 만들고 뭔가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 단계. 근데 하다 보면 A 부서하고 B 부서하고 원래는 이제 다른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막 일이 겹쳐요.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목표에 알맞게 해야 되는 일이 막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 중에 이 기존의 조직 내에서는 90가지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뭔가 좀 조정을 해갖고 하나 부서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업무에서 조금 더 추가 알파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부서에 분산 배치하든지 뭐 아니면 A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B 사는 게 좋겠어라고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업무와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 통합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상호작용을 좀 촉진하는 거죠. 상호작용 협력을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놓고 보니까 뭐 잘 됐나 안 됐나 감시 감독하고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뭐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라고 했는데 컨트롤 한다고 해서 통제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사실 이제 평가로 이제 용어를 바꾸는 모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그 교수학습 설계 모형에서도 에디 모형 외우듯이 이 파이올의 POCCC 모형을 일단 외워놓고 거기에서 이런 게 뭐 부분적으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기억이 쉬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에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는 단계, 그래서 미래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 무슨 단계?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 플랜. 근데 이거를 하는 것으로 바꾸면 플래닝 그러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기획 그럽니다. 연애
기획사 아시죠? 연애 기획사는 뭐야? 뭔가 계획을 잡는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획이라고 하고, 아까 봤던 대로 자극은 명령 비슷한 건데 좀 민주화된 거고, 조정, 그 다음에 평가 이런 단계들이 들어간다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허즈버그, 맥그리거 나왔습니다. 뭡니까? 동기에 관련된 이론이죠. 허즈버그하고 맥그리거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 속상에 있는 0부터 100까지 이런 된 어떤 그 동기,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만족을 없애주는 요인과 더 만족하게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는 이 요인설을 주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허즈버그는 무슨 이론이라고 합니까? 동기 위생 이론 그러죠.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이 뭐다? 위생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데, 맥그리거는 이 관점에 대한 얘기를 X이론과 Y이론이라고 설명했죠. X이론, 인간이 X야, 뭐야? 일하기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감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일을 시켜 먹어야 돼. 이렇게 보는 게 X이론이고, 인간은 뭐다? 아니야.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은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알아서 일할 사람들이야. 자기의 통제와 자기 자율의 관리가 가능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는 이론이 Y이론.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불만족을 야기하는 것을 무슨 요인으로 보았다? 위생이론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동기만 분화만 되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뭡니까? Y이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 보시면은 동기의 내용이론 다른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 아시죠? 생리적 욕구 선이 왜 없나?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5가지로 구분하죠. 그다음에 엘더법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존의 욕구, 관계의 욕구. 그래서 원래 원초적으로는 생존, 임금 주문 좋아해요. 근데 점차로 사람들이 애정을 받고 싶어해, 존경을 받고 싶어해. 더 나아가서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즈버그의 뭐다? 동기위생이론. 동기이론, 사실 여기하고 여기는 좀 약간 연결성이 좀 떨어져요. 연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기이론은 만족이론,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 Y는 일하기 좋아하는 존재, 성숙한 존재,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람. 그래서 인간관을 기초해서 나눈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지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생활지도에서 상담 기법 나왔습니다. 사실 상담 기법 내용이 뭐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요. 정신분석 상담 누구다? 이것만 알고 계신데요. 프로이트다. 프로이트 뭐 중요시한다? 무의식 중요하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내가 일부러 생각할 수도 없고 일부러 생각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심연의 영역인데, 그 심연의 영역이 부지불식간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사고 속에 스며들어 있죠. 그거를 포착해내는 방식이 바로 뭐다?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기법이 되는 것이고, 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흔히 많이 하는 거 뭐예요? 꿈에 분석하죠. 근데 꿈을 잘 안 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릴렉스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자유연상법. 어떤 사물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럼 전이분석 뭐예요? 전이라고 하는 거 뭐지? 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치 엄마하고 갈등이 많은 사람한테 상담자가 내가 마치 엄마인 것처럼 막 잔소리를 해대면 어떡하겠어? 내담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학생이 이제 나에게 엄마한테 하듯이 막 뭐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너가 나에게 전이한 그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 분석해 주는 것이고, 저항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애써 안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어떤 사고들,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너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빠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드르르 떨고 있구나. 그 뭐예요? 말하지 못하지만 그 몸속에서 그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속에서 저항 되는 어떤 감정을 파악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한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이고. 논방 나왔네요. 논방 뭐죠? 디베이팅이고, 디베이팅 하는 방법. 이거 뭐야?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념이 문제예요. 우리의 행동은 다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손을 맨날 100번을 닦아. 그러면 정신분석적 상담에서는 뭔가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손을 100번 닦아야지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에 기초해 있다고 보고,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그 비실용성이라든가 비논리성 같은 것을 깨뜨려주는, 논쟁을 통해서 깨뜨려주는 이런 것이 좋은 기법이라고 보는 이론이고, 무의식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법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상담 이론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인간주의 상담 이론,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 상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거 이외에 이제 인간주의까지 해가지고 크게 세 덩어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무의식의 의식화, 이런 기법들,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많이 났던 것 중에 방어기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어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은 앨리스에 한 것인데, 비합리적 상담 신념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매우 인지적인 사고의 기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인지주의에 기초해요. 인지주의 플러스 여러 가지를 이제 합쳐서 만든 이론인데, 그래서 핵심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의 논박이고, 이것을 종합해서 ABCD 기법으로 종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BCD 기법에서 각각의 단계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중등교육법, 헌법 밑에 교육기본법 있고, 교육기본법 밑에 초중등교육법, 되게 중요한 기본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법을 보면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나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사실 형식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자문기구, 물론 의결 사항도 있긴 하지만 주로는 심의의 역할을 주로 하고요. 플러스 이제 자문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역사회 인사,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 대표 등이 들어가 있는 이제 위원회인데, 이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랬어. 심의사항의 종류를 외울까요? 못 외워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해당하지 않는 걸 외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그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그 조항을 보기보다는 자유학기제 실시 자체가 뭐다?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쭉 먼저 내려가서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되겠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진로 탐구라든가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학기가 뭐다? 자유학기다.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졌죠.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중학교에서 어떻게 한 학기를 지정하여야 한다. 반드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원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학교 운영이 나온 김에 한번 점검해 보면 법적 지위는 의결 기능을 포함한 심의기구고요. 사립은 좀 사립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어서 자문기구 형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은 이렇게 썼잖아요. 재반 활동. 내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 그럼 뭘 알아야 되냐?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 뭐다?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요거 입에 거의 다 심의사항, 자문사항. 심의와 자문은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는 그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나옵니다. 교육사회학은 철학처럼 조금 어려운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파트라서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용어인 헤게모니라는 용어 나왔네요. 헤게모니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그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폭력적인 힘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 사람의 동의에 기반해서 어떤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동의에 기반한 권력.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배적인 권력, 지배력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힘을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람시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 어쨌든 그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 학교에서는 지배 집단의 그런 어떤 생각의 체계라든가 가치 체계를 어떻게 한다? 주입해서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존 질서 정당화 무슨 관점?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이때 그런 이제 그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즉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학교 지식이라고 줄이긴 하는데 이 학교 지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지배해서 자기는 지배 집단도 아니면서 지배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허위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허위 의식을 또 뭐라고요?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뭐 두 단어가 나오니까 머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 내용은 뭐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걸 보는 것인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뭐다? 헤게모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다? 애플. 이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몰라도 아, 갈등론적인 관점이나, 갈등론? 파슨스 드리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파슨스 드리븐 누구예요? 기능주의죠? 뭔가 사회화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죠? 로젠탈은 이런 거 관련된, 로젠탈은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성예언, 내가 너를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에게 똑똑한 사람한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너도 당연히 똑똑해질 것이야. 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은 아까 봤던 대로 갈등론적 관점이고 교육과정 사회학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 추가하면 교사는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능주의 파슨스 드리븐 역할사회와 규범사회화 어쨌든 사회화를 주장한 사람이다. 디르겜도 사회화죠. 다 누구다? 기능론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다? 갈등론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로젠탈은 누구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교육 사회학의 흐름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교육과정 사회학, 한 사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 상호작용 연구자에 가깝고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실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자성 예언 효과, 다기충족적 예언 효과 그냥 로젠탈 효과라고 부르죠. 기억나시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교육사회학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쓴 사람이죠. 콜만 보고서. 콜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다? 학업 성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사실은 콜만 리포트를 썼냐면 콜만 리포트는 원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학교의 시설을 다 좋게 해주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다 올라가서 평등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열악한 학교에 교육비를 더 지원해주고 등등의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 학업의 성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봤어요. 성취 격차는 왜 발생하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빈민가 학생들이 성적이 낮고 학교를 잘 안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는 그 성과를 보려고 연구를 했는데 살펴본 결과 과정상의 평등, 즉 학교가 아무리 좋아져도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뭐 때문에 학생들이 성취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느냐? 결국 이거 뭐에 되더라? 학생의 가정 배경 영향이 제일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다? 콜만 리포트고요. 콜만 리포트에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학업 성취의 영향 요인을 이렇게 정리하죠.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가정 배경이 1등이다. 지배적, 압도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영향, 그 다음에 교사의 영향, 학교의 물리적 조건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콜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 근데 이 가정 배경의 영향이라는 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거죠. 어떻게 살펴봤냐? 각 가정의 특징을 4가지의 변인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어떤 집은 돈이 많은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은 부모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시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문화 활동이 풍부해. 내지는 집에 있는 막 책이 많고 막 이런 문화적 자본이 풍부해. 어떤 집은 그런 거 없는데 돈도 없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무슨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부를 잘해. 왜 그럴까 봤더니 뭐다? 가정 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매우 좋더라. 혹은 이웃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공부 분위기, 그것을 위한 협력 이런 것이 매우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흔히 이제 요게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 그래서 지원적이고 허용적이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많은 집이면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애를 잘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론으로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 비판적인 생각도 있으면서도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죠. 그리고 되게 뭐랄까 소프트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류 교육학자들이 좋아하는 리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신뢰, 긍정적인 상호작용,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이게 뭐다? 바로 사회 자본이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 방법,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교육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잘 조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거 하면 지원자가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다? 결국 가정 환경, 가정 배경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결국 학업 성취 경차를 설명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적 자본에 관련된 옳은 설명들이고 학교의 시설, 실험실 같은 물리적 객관적 여건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고 이거는 어쨌든 이 사회 자본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학교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학교 이거 학업 성취의 영향도 적더라. 17번으로 갑니다. 교수학습의 설계 이론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 교수학습 설계 이론의 기초 중에 기초인 누가? 캐롤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캐롤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되게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캐롤은 조금 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수업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결국 학생들에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건 결국 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의 1차 함수를 공부를 하는데 1차 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1차 함수라고 하는 그 과제의 특성상 필요한 시간의 양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필요한 시간. 이제 이 사람 약간 좀 내용을 단순하게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 양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한 시간만큼을 충분히 다 쓰거나 혹은 오버해서 쓰면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학습한 시간이 이 필요한 시간보다 적으면 마치 바이올린을 잘 켜는데 10,000시간이 필요한데 300시간만 해놓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학습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학습의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이런 함수를 제시한 게 누구다? 캐롤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시간과 학습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한 수식이 바로 이제 요거죠. 이것도 이제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을 텐데 이 사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상 어떤 과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풍부하면 필요한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또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관련된 것이고 또 선생님의 수업이 학습자에게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해요. 그리고 잘 이해가 되게 그럼 수업의 질이 높으면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실제로 학습한 시간은 뭐와 관련되더라? 학습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냐. 어떤 학생은 앉으면 10분 앉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 어떤 학생은 3시간 앉아있다는 거죠. 몰입하는 시간의 양. 이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의 양도 사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한 양들, 순시간 양, 이걸 막 재는 데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능동적 학습에 몰두한 시간의 양, 얼마나 이제 길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설명하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학습자가 실제로 그 어떤 과제를 풀거나 연습할 기회는 거의 안 줘. 그러면 이제 학습자의 학습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업에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실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양,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양이겠죠. 그래서 기회가 많을수록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의 함수를 통해서 학습의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학습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캐롤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그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까 글레이전 나왔었고 캐롤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브루너 발견학습 간의 학습에게는 오늘 설명하기 좀 너무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오답지에라도 한 번씩 나온 거는 마지막 그 2달 동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죠. 교육평가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어요. 교육평가를 하려면 사실 교육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지?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가의 방식으로 기준을 뭘로 둘 거냐 해서 준거지향평가 and 뭐가 있죠? 예, 규준지향평가 and 자기지향평가라고 해서 성장하고 능력 있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규준지향평가는 뭐다? 상대평가. 그 다음에 준거지향평가는 절대평가. 그래서 성취의 기준에, 목표에 맞게 잘 되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준거지향평가고 다른 학생들의 평균에 비춰서는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내지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나는 상위 몇 %인가 하위 몇 %인가 등등을 따지는 게 규준지향평가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점수를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한다? 비교한다. 상대적인 서열을 따진다. 순위를 매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그 학급 내에서 내가 1등일 수 있죠. 내가 학습 목표를 성취 기준을 충분히 채웠더라도 어떤 학교에서 내가 꼴등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규준지향 평가는 그런 절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매기는 평가를 규준지향 평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틀렸고 그다음에 학기 중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 속도 애들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러면 이제 나가고 못 따라오네? 그럼 약간 보완 다시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조절이라든가 잘하고 있으면 잘했다 더 계속해라 뭐 아니면 잘못됐으면 피드백해서 부족한 부분 메워주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실시하는 평가보다 형성평가 이거 맞았네요? 나머지 볼 필요 없지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속도검사는 뭐예요? 속도검사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피드 테스트예요. 스피드 퀴즈 알죠? 일단 문제는 다 쉬워. 근데 문항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행동에 능숙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포커스가 있고요. 얼마나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다? 파워 테스트, 역량 평가라는 역량 검사라는 게 있다. 역량 검사는 뭐예요? 시간은 줘요. 시간은 충분해. 뭐 그런 거 이제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시간은 맘대로 써.
너가 이거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이렇게 하는 거. 한 문제 주고, 문항 하나 주고, 3시간 동안 해. 어떤 학생은 어차피 끝나는 시간까지 다 기다리지 않고, 어차피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나가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항을 다 풀 수 있도록 뭘 준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평가를 뭐 한다? 역량검사. 속도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검사 방식. 그래서, 이거 틀렸죠. 역량 검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제작하여 나오면 무슨 검사요? 이 표준화 검사는 뭐예요? 심리학자, 평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절차를 거치어서 만들어진 평가 문항들, 그걸 만들어진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도의 작업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 방식이고요. 교사 제작 검사는 직접 수업을 실시한 그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학습 집단마다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변별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래서 상황 특성의 반영이 많은 검사죠. 약간 이제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교사 제작 검사와 반대가 표준화 검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사와 제작하 이런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교사 제작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답은 3번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교육평가의 앞에 부분만 공부했어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항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폭력 강조되면서 비행, 뭐 일탈, 범죄, 폭력 등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 축적했습니다. 사실 수년간 출제가 안 되던 파트인데 올해 좀 새롭게 학교 폭력 예방법과 함께 출제가 돼서 좀 공부를 깊이 하신 분은 쉽게 맞췄을 것이고, 깊이 안 하신 분들은 옛날에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풀으셨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경력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딜게임의 이론, 머튼에 하면, 뭐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수단 간의 불일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노미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딜게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살 연구한 사회학자잖아요. 사회학자의 거의 초기의 최고봉인데, 자살을 사람들이 왜 할까?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 규범과 현실의 삶 사이에, 불일치 사이에, 뭔가 규범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규범이 붕괴되는 상태를 이제 딜게임을 아노미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에 착안해서 머튼은 그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그 규범이 붕괴된 상태가 아니고, 어떤 개개인별로 규범이 붕괴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규범이란 게 뭘까?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공인된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 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바람직한 수단이 존재한다면, 목표, 사회적, 문화적으로 공인된 목표, 혹은 이제 뭐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내지는 뭐 정당화된 사회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수단이 나에게는 없어. 그런 사람 어떻게 됐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뭐 컨닝을 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훔칠 수도 있고, 강도짓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수가 돼서, 아니면은 막 방에 처박힐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머튼. 그래서 머튼의 핵심 개념, 아노미라고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문화적 가치와 제도화된 사회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 이 긴장이 발생하면 인간 누구나 이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행동으로서 비행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론이고요. 나머지 보기들 살펴보시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고전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기초해서 이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에 따르면 내가 일탈 행동 비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푹주려 돈, 뺐으면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발생할 손해가 있겠죠. 그것 사이 비용 편익 사이에 발생하는 순이득의 크기에 따라서 비행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통제 이론은 뭐예요? 우리는 다들 마음속에 뭔가 그 삐딱한 구석이 다 있어. 하지만 다 누구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아. 왜?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길거리 가다가 누구를 툭 때리고 싶어도 나 이거 때렸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것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등등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와 나를 개인을 연결시키는 어떤 연계고리, 애착 관계에 있는 거 내가 관여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범죄를 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떨 때 약해질 때가 있어. 그죠?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동네를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조금 더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됐을 때 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얘기되는 이론이 뭐예요? 아노미아 도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낙인 이론 많이 얘기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누가 나를 무엇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우연적인 행위 혹은 일시적인 행위로 내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거를 계기로 사람들이 나를 뭐로? 비행자로 취급하는 거야. 비행을 저지른 학생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 따라서 노래방 한번 갔어. 근데 되게 깐깐한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언젠가부터 자 날라리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날라리 못 봐봤나 보지? 한번 행동해 줄까? 이러면서 점차로 자기 자신도 타인의 기대에 맞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비행을 지속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비행자로서 계속 행동하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낙인 이론. 그래서 아노미 이론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 낙인 이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긍정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되 교수학습, 수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도하는 활동을 생활지도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지도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막 약간 순서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순서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순서와 여러 가지 활동들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학생들이 학기 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조사를 하죠. 조사. 어딨어? 이런 거. 너네 집에 형제는 몇 명이니? 너 병은 있니 없니? 아니면 또 뭐 있나? 뭐 어디 사니? 뭐 등등. 옛날에는 막 집에 뭐 냉장고 있니까지 조사했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그렇게 약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니면 심리검사를 실시해서도 MBTI 중에 무슨 유형에 해당하는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활동이 뭐다? 조사. 그러니까 학생 조사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아니네요.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진로 탐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하는 건 뭐예요? 진로 탐색 프로그램 A, 진로 탐색 프로그램 B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명의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는 여기로 가, 너희는 여기로 가 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결국 달리하면 뭐예요? 배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거는 배치 활동에 해당되고 요거는 조사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한다. 학교 들어가면 학기 초에 막 주죠.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무슨 과목에 누가 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내 자료 배부가 뭐다? 정보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 적응 정도를 점검하고 부정 학생을 상담하였다. 말 그대로 무슨 활동? 상담 활동. 여기 뭐 아까 얘기한 추수 활동이라고 해요. 팔로우업은 일단 1차 생활 지도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 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학생 지도 활동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대략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 학생 조사, 정보 제공, 상담, 배치, 그다음에 활동한 다음에 다양한 추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걸 넣기도 합니다. 위탁 활동. 위탁 활동 뭐냐? 담임교사가 상담을 했는데, 내가 혼자 담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여기 전문적인 뭔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학교의 전문 상담 교사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가 막 상담해봤는데, 얘는 학교에서 이럴 일이 아니야. 무슨 전문 치료 기관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학교 외부의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하는 활동,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위탁 활동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생활지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출제했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30%는 지방직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볶아먹고 삶아먹고 우려먹고 다시 데펴먹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도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기본서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마지막 노트, 핵심 노트, 자기 필기 노트로 정리를 하시든 그런 노트들 안에 다 꼼꼼히 잘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잘 문제를 푸는데 적용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의 시류와 그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경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이제 시험들 이전과 올해 시험들을 고려해가지고 올해 지방직 시험에는 어떤 20문제가 출제될까를 예측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반을 이번 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날 4시간씩 공부하게 되고 8주 동안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시고 이제까지 1년 동안 혹은 2년, 3년 동안 공부하셨던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람차고 단단한 2달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